네, 안녕하세요. 뉴미디어 콘텐츠 개발에 유용한 병렬 처리 테크닉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된 김성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발표할 순서를 소개를 해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제 소개를 좀 할 거고요. 제가 이제 하는 영역이 유니티 엔진을 활용해 다른 영역에 좀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영역, 뉴미디어라는 영역을 프로그램으로서 봤을 때 어떤 영역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좀 나누고,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는 병렬 프로그래밍 테크닉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례를 기반으로 예제 코드를 소개를 해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좀 하면요, 저는 유니티 엔진을 활용을 하고 한 3년 정도 활용을 한 것 같아요. 돈을 번지. 그리고 게임보다는 어떤 광고 회사들과 뭐 프로모션 프로그램, 혹은 뭐 기업의 홍보를 위한 미디어 아트 컨텐츠 제작, 혹은 뭐 AR, VR, 뭐 공연에 이런 다양한 영역들의 기술을 좀 활용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 그거를 통해 이제 성장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 영역에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 사실 제 친구들도 잘 이해를 못해요. 네가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거기서. 그래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뉴미디어에서 개발자로 일한다고 했을 때 보통 어떤 영역들이 존재하냐면, 영상 처리, 혹은 오브젝트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하는 어떤 그런 시뮬레이션 영역, 그리고 어떤 인풋에 대한 어떤 시각적 효과들을 하는 테크니컬 아티스트적 영역도 있고, 다양한 영역이 좀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뉴미디어 영역에서 개발자로 일하면서 느낀 점은, 좀 프로젝트에 대한 데드라인이 그렇게 긴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긴장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그리고 어떤 기술적 깊이와 개발의 역량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어떤 상황에 따른 현장 대응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요즘 한참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자 지금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 밑에는 이제 제가 하는 작업들에 대한 사진을 준비했고,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실제 이제 즉석에서 뭔가를 바꿔야 할 때 저런 곳에서 프로그래밍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제가 개발자지만 이 개발적 지식을 이용해서 개발이 아닌 영역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조명 제어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런 사진을 하나 뒀고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한글로 유니티 인스펙터 창에 있는 사진을 올려둔 이유는,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상윤님께서 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주셨길래 친구들이 이제 묻더라고요. 너는 개발자인데 왜 한글을 많이 쓰냐. 사실 저는 저 사진이 뉴미디어 영역에서 개발자로 일하면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면서 가장 잘 현실을 드러내는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쪽 영역은 상당히 기회가 빨리 찾아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성은 씨, 내일 우리 한 달 뒤에 무슨 프로모션 이벤트 있는데 혹시 내일 기술 미팅 가능한지 한번 봐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기회가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영역에서 일하는 개발자들은 항상 자신의 검증된 모듈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빨리빨리 쓸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다가가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자신이 가진 모듈이나 어떤 프로그래밍적 지식을 빨리빨리 이렇게 조립해서 어떤 결과물을 산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유니티에서 다양한 영역에 이제 활용을 하다 보면, 특히 우리는 리얼타임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리얼타임 컨텐츠를.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마감이 되면 최적화에 대한 고민이 항상 필요해요. 예를 들면 개별 모듈들끼리는 이렇게 개발했을 때는 잘 프레임 드랍 없이 잘 돌아가다가, 이것들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하나의 프로젝트에 합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주 경험하면서 그 프로젝트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런 성능 이슈, 최적화 이슈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게 사실 뉴미디어 영역에서 개발자로 일하는 사람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병렬 프로그래밍 테크닉에 좀 익숙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니티에서는 당연히 C샵을 쓰니까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도 되고요.
그리고 뭐 컴퓨터 쉐이더, 이제 좀 이따 소개할 잡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세 가지 방향으로 크게 이제 병렬 프로그래밍을 하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 멀티 스레딩 같은 경우는 사실 유니티에서 쓰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유니티라는 그 시스템 자체가 그 스레드에 안전하지 않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스레드를 써서 접근을 하면 프로그램이 멈춘다거나 혹은 뭐 레이스 컨디션 같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유니티에서 멀티 스레딩을 하는 경우는 통신 혹은 극소수인 경우에나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최적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멀티 스레딩을 쓰긴 하는데 이제 그렇게 막 열심히 개발을 하다 보면 그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드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멀티 스레딩을 좀 하다 보면 이게 쉽지 않은 영역이다. 이렇게 해서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병렬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하면 보통 이제 컴퓨터 쉐이더를 쓰거나 이제 한 3년, 4년 됐나요? 나온 잡 시스템을 보통 쓰는데, 우선 컴퓨터 쉐이더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면 깊이 다루는 방법은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는 참고 자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컴퓨터 쉐이더는 기본적으로 작고 독립된 연산을 그래픽 카드에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연산이 병목이 걸리는 지점에 어떤 작고 독립된 영상들이 많다 하면 그런 것들을 그래픽 카드로 넘겨서 이렇게 빠르게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 밑에 나온 그림은 정확히 말하면 잡 시스템이라기보단 ECS를 좀 더 잘 드러내고 있는 건데, 일단 엔티티 컴포넌트 시스템 자체는 설명할 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할 것도 많고, 그리고 그 엔티티 컴포넌트 시스템과 함께 나온 게 이제 또 이제 함께 쓰면 좋은 게 잡 시스템이라는 건데, 오늘 예제에서는 잡 시스템을 주로 다룰 거고요. 이제 엔티티 컴포넌트 시스템이 저기 나왔으니까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를 좀 깊이 말하기 시작하면 정말 한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 대로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책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다고 해봐요. 만약에 그 정보들이 책 여러 곳에 흩어져 있으면 우리는 책을 일일이 다 뒤져야 합니다. 그러면 정보를 찾는데 오래 걸리겠죠, 취합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보가 책의 한 페이지에 모여 있다면 금방 찾을 수가 있겠죠. ECS 시스템이 추구하는 것은 후자입니다. 좀만 더 말을 하면 CPU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찾아야 하는데 그 데이터를 좀 더 빠르게 찾기 위해 빠르게 찾도록 해주겠다라는 게 ECS 시스템의 저는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유니티 게임 오브젝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쓰기 편리하게 되어 있지만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메모리 곳곳에 흩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캐시 유틸을 낮추고 결국 좀 느리게 만드는 문제를 야기시키거든요. 그래서 유니티도 내부적으로 이런 게임 오브젝트 기반의 시스템들을 ECS 쪽으로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이제 잡 시스템과 더불어 ECS 시스템을 막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이게 너무 아직까지는 자주 바뀐다. 그래서 사실 오늘 예제도 잡 시스템뿐만 아니라 ECS 시스템까지 같이 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불과 4달 전에 되던 코드가 뭐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ECS를 좀 소개하기에는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어떤 엔티티 컴포넌트 시스템과 잡 시스템이 좀 더 안정화되면 지금처럼 프로그래밍 하는 방식은 아니겠지만 좀 더 성능적으로는 많이 재밌는 것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이제 정리를 하면 유니티에서 병렬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식은 이제 크게 멀티 스레딩 그리고 컴퓨터 쉐이더, 잡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컴퓨터 쉐이더와 잡 시스템을 주로 추천을 한다. 이 말을 이 장에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병렬 프로그래밍을 말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굳이 병렬 프로그래밍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도 꼭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뉴미디어 영역에서 개발자로 일하면서 항상 고민하고 프로젝트 할 때마다 배우는 게 뭐냐면 기술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항상 저는 이제 제가 영업도 하고 개발도 하는 입장에서 항상 주어진 시간 대비 내가 기술로 이걸 해결하는 시간과 내가 돈을 써서 이걸 해결하는 시간을
항상 이렇게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기업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예산 규모가 큰 프로젝트인데 데드라인이 짧아요. 그러면 이런 최적화에 어떤 힘을 가하는 것보다는 그 컨텐츠 퀄리티를 높이고 그리고 컴퓨터에 좀 더 비싼 컴퓨터를 사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런 데 힘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런 견해를 얘기하면 어떤 프로그래머 분들이 안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또 이런 견해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기술자에 아직까지는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이제 이걸 언제든지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병렬 프로그래밍도 항상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장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병렬 프로그래밍을 어떤 꼭 필요해서 써야지 뭐 기술적 자랑으로 쓰는 건 좀 안 좋은 결과를 많이 초래하더라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좀 하고 싶어서 이 페이지를 좀 굳이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이제부터 본론을 좀 얘기할 텐데 제가 최근에 몇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뉴미디어 영역에 있는 프로그래머가 병렬 프로그래밍 테크닉을 좀 능숙하게 익힌다면 정말 다양한 문제들을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공유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 사례를 들어서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첫 번째 드릴 사례는 바로 한 2달 전에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한 전시 프로젝트였는데 한 작가님의 테크니션으로 도와드릴 기회가 있었어요. 일단 태스크가 뭐였냐면요. 사진에 보이다시피 저런 바퀴 달린 로봇 위에 뎁스 카메라와 T265라는 위치 트래킹 센서를 달아서 이제 그 방안을 일단 돌아다니게 하는 거죠. 그럼 로봇이 방안을 돌아다니면서 장애물에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뎁스 이미지를 가지고 로봇이 봤을 때 어느 쪽에 장애물이 있는가라는 판단하는 태스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로봇을 움직이는 태스크, 그리고 그 로봇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면서 그 공간에 대한 뎁스맵을 수집하고 그 수집한 뎁스맵을 서버로 보내주고 그리고 서버에서는 그 뎁스맵을 포지션 맵, 그 공간 정보를 담고 있는 포지션 맵으로 변환해서 이를 비주얼 이펙트로 시각화시켜주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를 처음 의뢰받았을 때는 상당히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카메라에서 받은 뎁스 텍스처 서버로 날려주는 거는 뭐 K즈로가 만들어놓은 NDI 플러그인 있고 그럼 끝났고, 그리고 뎁스 맵을 포지션 맵으로 바꿔주는 것도 K즈로가 만들어준 플러그인이 있고 끝났고, 비주얼 이펙트로 시각화시키는 거는 어려운 일 아니고, 그리고 뭐 로봇을 움직이는 거야 뭐 시리얼 통신으로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뭐 이런 거니까 또 어려운 일 아니고,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처음 계약을 할 때는 생각보다 쉽게 끝날 수 있겠다, 그러면 재밌는 걸 좀 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프로젝트 기간이 길진 않았는데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 보니까 정말 쉽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프로젝트를 막상 이제 돌입을 해보고 나니까 진짜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걸 어떻게 병렬 처리 테크닉으로 좀 해결했는지 좀 사례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좀 태스크를 정리하면 아까 말했던 거, 로봇 위에 달린 뎁스 카메라를 이용해 장애물을 판별해 그리고 로봇이 움직이게 하는 것, 그리고 이제 16비트 정밀도의 뎁스 맵을 로컬망을 통해 서버로 전송하는 것, 그리고 이를 포지션 맵으로 변환하고 이를 시각화시키는 게 제 주요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태스크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저 태스크를 해결하는 건 맨 처음에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뎁스 맵이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는 뭐 복잡한 자율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을 세 영역으로 나누고 그 나눠진 세 영역에 뎁스 값을 이용해 컬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일정 거리 안에 들어왔을 때만 데이터가 잡히도록, 그리고 그 데이터의 평균치가 일정 스레숄드를 넘었을 때 그 영역에 장애물이 있다라고 판단하게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앞쪽에 있는지 장애물을 판단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짜게 된 코드가 저기 사진으로 봤을 때 이제 모노비헤비어 저쪽에 있는 코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런 식으로 메인 스레드에서 텍스트의 픽셀 데이터에 일일이 접근을 해서 연산을 하는 게 상당히 느립니다. 그러나 저 때는 몰랐죠. 왜냐하면 사실
최적화 문제에 대해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라떼 판다라는 그래도 80만 원, 90만 원짜리 좋은 컴퓨터를 샀고 그걸 이용해서 연산을 했으니 개벌 묘듈에서 돌아갈 때는 나쁘지 않았어요. 성능이 30프레임, 35프레임 이렇게 나오길래 그냥 이대로 쓰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을 했냐면 저기서 뎁스맵을 이용해 장애물을 판단하는 모듈과 그리고 실시간으로 트래킹 그 위에 로봇 위에 T265라는 카메라가 달려 있잖아요. 그 카메라가 트래킹하는 위치를 저기 서버 쪽으로 날려주는 그 모듈이 합쳐졌을 때 발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쪽 그 뎁스맵 장애물을 판단하는 모듈에서 메인 스레드 자원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이 실시간으로 위치를 보내는 이게 프레임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속적으로 이 공간을 트래킹하고 공간 정보를 이렇게 받아와야 되는데 그 보내는 포지션 좌표가 이렇게 띄엄띄엄 오니까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컴퓨터 쉐이더를 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께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다량의 픽셀 데이터를 연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일단 컴퓨터 쉐이더 추천드립니다. 뭐 간단한 영상 처리 역시 저는 오픈 CV보다 컴퓨터 쉐이더를 이용한 픽셀 연산이 훨씬 더 빠르다는 걸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유미디어 영역에서 그 간단한 영상 처리를 계속 해야 되는 분들은 컴퓨터 쉐이더가 익숙해지면 정말 좋은 무기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엄청 짧아졌죠. 코드들이 한 70줄 이내로 끝났어요. 그로직이. 물론 영역을 이제 한 군데가 없애긴 했지만 보면 뭐 270줄짜리 그게 프로그램이 간단하게 한 70줄 이내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장애물 디텍팅하는 거에 대한 영상을 좀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뭐 이런 식으로 장애물을 판단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로봇이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뭐 이런 이제 판단하는 기준을 되는 거죠. 사실 이걸 오픈 CV를 또 끌어다 와가지고 그걸 텍스처로 가져와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상당히 많은 리소스를 또 소모하고 프로그램이 좀 제 기준에서는 좀 불필요하게 커지는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컴퓨터 쉐이더로 직접 단순하게 짜는 게 훨씬 빠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했던 장면이 있고요. 네, 그렇게 이렇게 해서 병렬 프로그래밍 테크닉을 이용해서 하나의 태스크가 해결이 됐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제일 어려운 제게는 태스크였습니다. 사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저는 텍스처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NDI만큼 안정적인 플러그인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뭐 코덱을 긁어 와가지고 압축해가지고 뭐 보내기도 해봤지만 그것보다는 NDI가 정말 편안하고 잘 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텍스처 스트리밍은 그냥 NDI 쓰면 되겠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문제를 좀 일으켰습니다. 사실 NDI라 하면 제가 짠 건 아니고요. K0가 플러그인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NDI 같은 경우는 제가 코드를 까보니까 8비트예요. 그러니까 보내는 데이터를 8비트로 받아서 내부에서 압축 과정을 좀 거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받는 쪽에서도 8비트라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내는 건 그냥 텍스처가 아니고 어떤 정밀도, 일정 수준의 정밀도를 가진 뎁스맵 데이터잖아요. 근데 이게 16비트는 돼야 연속적으로 보일 텐데 이게 NDI로 변환해서 가는 과정에서 8비트로 바뀌니까 데이터가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서버에서 아무리 잘 포지션 맵으로 변환을 한다 해도 그 결과값이 이상하게 나오면서 그 공간 데이터가 누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 생각해서 맨 처음에는 그러면 일단 그때는 8비트, 16비트 문제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뎁스맵을 날리는 게 이상한 거구나. 그러면 클라이언트 쪽에서 포지션 맵까지 만들어서 포지션 맵을 통째로 보내버리자. 그럼 해결되지 않을까? 했는데 안 되죠. 왜냐면 포지션 맵도 16비트인데 어차피 8비트로 바뀌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방법도 안 되고 저런 방법도 안 되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시가 거의 일주일 남은 상황까지 현장에서 설치하는 순간까지도 그 우리 작가님이랑 저랑 머리를 맞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게 작품의 중요한 영역인데 이렇게 막 고민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작가님도 공대 베이스이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을 시킨 거죠. 성우 씨, 제가 봤는데 뎁스맵이 16비트 뎁스맵이 나올 때 R 채널은 16비트로 꽉
데이터로 꽉 채웠는데 G, B는 비어 있잖아요. 그럼 이걸 좀 활용해 보면 어떨까요? 라는 의견을 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16비트 R 데이터를 8비트 R, 뭐 8비트 G 이렇게 쪼개서 실시간으로 쪼개서 NDI에 날리면 어차피 8비트니까 NDI에 날리면 그리고 서버에서 또 받아서 그걸 다시 16비트로 합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또 픽셀 데이터를 뭐 비트 연산으로 쪼개고 더하고 하는 거는 결국 또 컴퓨트 쉐이더거든요. 그래서 컴퓨트 쉐이더로 해서 좀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시 좀 보여드리자면 저게 바로 그 현상입니다. 저게 왼쪽이 제가 봤을 때 왼쪽이 지금 연결된 게 클라이언트 쪽에서 포지션 맵으로 변환하고 이게 비주얼 이펙트로 이렇게 비주얼라이징 했을 때고, 그리고 오른쪽이 NDI를 거친 뎁스 맵을 가지고 포지션 맵으로 전환했을 때 저런 식으로 데이터가 손실돼서 이렇게 뚝뚝 끊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16비트 컴퓨터 쉐이더를 통해 실시간으로 뭐 쪼개고 합치는 이런 과정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온전한 포지션 맵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말 전시 한 이틀, 3일 남았을 때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저는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뉴미디어 개발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병렬 프로그래밍, 컴퓨터 쉐이더, 잡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익숙하게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걸 그때 좀 깨달아서 오늘 여기까지 와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연결되는 예제로 제가 예제 코드를 하나 준비했어요. 딱 이 정도만 알고 계시다가 만약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픽셀 데이터 접근할 때 컴퓨터 쉐이더 쓰면 되구나. 그럼 그거 어떻게 하지? 저 예제 코드 까보면 비슷한 게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해도 저는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제 코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대충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간단하게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는 예제 코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웹캠에서 데이터를 받고요. 그 데이터를 그 컴퓨터 쉐이더로 보내서 실시간으로 어떤 픽셀 데이터에 변화를 가하는 간단한 예제 코드입니다. 이거를 좀 보시고 이거를 살짝 바꿔보시면 컴퓨터 쉐이더를 이렇게 쓰면 되는 거구나, 뭐 이런 정도로 알고 계시면 일단은 시작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뭐 RGB 색깔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이거 지금 보시면 왼쪽 이름이 좀 잘못 탈당되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그 병렬로 픽셀 데이터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바꿔주는 예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메인 스레드에서 픽셀을 하나하나 접근해서 바꾸려고 한다면 쉽지 않겠죠. 물론 뭐 쉐이더를 통해서 바꾸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일단 컴퓨터 쉐이더 세션이니까 일단 코드를 살짝 보여드리면, 이 코드 같은 경우는 뭐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웹캠 데이터를 받아오는 코드고요. 이거는 작년 웨비나 때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웹캠 데이터를 렌더 텍스처에 할당을 해주면 이 렌더 텍스처에 웹캠 데이터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제 컴퓨터 쉐이더에 접근하는 코드입니다. 보시면 일단은 여기 이름 좀 잘못됐다는 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이름은 사실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변화되기 전 포지션 맵, 이것도 잘못됐죠. 이거는 카메라 맵. 이게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카메라 텍스처고요.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합니다. 컴퓨터 쉐이더에서 결과값을 저장하기 위한 텍스처는 이런 식으로 렌더 텍스처를 선언하고 이렇게 내부에서 이렇게 생성을 해줘야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enable 랜덤 라이트라는 꼭 true 체크를 해주셔야, 그리고 크리에이트까지 해주셔야 이게 이제 컴퓨터 쉐이더에서 여기에 데이터를 꼽아 넣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컴퓨터 쉐이더를 쓰게 되었을 때 뭐 픽셀 기반으로 연산을 하고 그 결과값을 받아올 때 가장 먼저 쓰게 될 게 이런 걸 거예요. 렌더 텍스처를 생성해서 결과값 받을 렌더 텍스처 생성해서 여기에 이제 받아올 수 있도록 환경 세팅을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커널 함수의 인덱스를 받아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커널이란 건 결국 컴퓨트 쉐이더 안에 있는 함수를 의미하는데, 보시면 그쵸? 이 커널하고 함수 이름을 위해서 테스트 펑션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준 거죠. 그러면 이 테스트 펑션이라는 이름의 함수 인덱스를 이렇게 받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통해 이제 추후에 그 함수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컴퓨트 쉐이더에서 데이터를 받아올 텍스처를 연결시켜 주고요. 이것도 자주 쓰는 방식이니까 좀 기억해 두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위에 코드는 제가 비교를 해보라고 둔 거고요. 픽셀에 일일이 접근해서 값을 바꾸는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 일단 우선 해야 될 거는 웹캠 텍스처를 이 레저트 텍스처에 먼저 넣어주는 거겠죠. 그래야 이 컴퓨트 쉐이더에 가서 이 레저트 텍스처에 들어있는 픽셀 데이터에다가 이제 우리가 아까 계속 할당해주는 값들을 넣어서 결과값을 바꿔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네, 뭐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이제 프로퍼티 할당해 주는 거고요. 이건 쉐이더랑 똑같죠. 그리고 디스패치, 이게 이제 결국 함수를 컴퓨터 쉐이더 안에 있는 함수를 실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공간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 컴퓨터 안에 들어가 보시면 네, 이렇게 할당될 프로퍼티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간단한 형태예요. 사실 이 정도를 일단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한번 바꿔보시면 나름대로 재밌는 것들을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한 예로든 뭐 보이드 시뮬레이션도 컴퓨터 쉐이더로 많이 하기도 하고요. 뭐 하여튼 대량의 사실 아까는 조금 이따는 잡 시스템으로 보여드릴 거지만 대량의 위치들을 이렇게 바꿔야 할 때 컴퓨터 쉐이더를 이용해서 연산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례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 사실 이거는 완성된 콘텐츠는 아니고요. 지금 아마 한 다음 달 정도에 전시 예정인 작품인데,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데이터 엔지니어 친구와 유니티 콘텐츠를 다루는 그리고 작곡가 친구와 함께 모여서 만들고 있는 작품입니다. 저희 팀만 만들지는 않고 한 아트센터와 함께 협업해서 만들고 있는 작품이고요. 요즘 겐 인공지능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제 다양한 대량의 사진을 가져와서 그걸 학습시켜서 어떤 이미지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모델을 만들고, 그리고 이거를 어떤 미디어 아트 요소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제 이런 거를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피드백 하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 이제 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너무 좋은 아이디어고 재밌는 것 같은데 사실 좀 더 큰 뭔가 많이 흘러가는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여주신 사진이 바로 저 사진입니다. 저분이 레픽 아나돌이라는 분인데, 사실 인공지능을 이용해 미디어 아트를 만드는 쪽에서는 좀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항상 어떤 요소에 넣는 걸 보시면 저렇게 실제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들이 어떤 거대한 미디어에 흘러가는 거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장님도 우리도 저런 거에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반인이 느끼기에 그냥 버튼을 눌렀을 때 겐으로 이미지 생성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메시지를 전달하기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피드백을 주셔서 저걸 한번 따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걸 한번 따라 해보려고 했더니 일단 사진이 양이 많잖아요. 그럼 저 많은 양의 사진을 공간상에서 움직이려고 보니까 프레임이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맨 처음에는 좀 이따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예제 코드에도 중간에 있습니다. ECS 시스템을 한번 이용해서 해결을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트랜스레이션, 뭐 로테이션, 컴포넌트 할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든 뭐 그 위치를 바꾸는 것, 회전하고 크기 바꾸는 것, 막 이런 것들 넣어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그 각각의 엔티티들, 생성된 엔티티들의 저 개별 텍스처를 할당하는 게 아직까지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막 소스 코드 찾아보고 했는데 ECS 시스템이 좀 생각보다 많이 바뀌어가지고 막 몇 개월 단위로 바뀌는 것 같아서 막 적용도 안 되고 해서, 이번에는 그거를 하기보다는 잡 시스템, 그러니까 유니티에서 멀티 스레딩을 쉽게 하기 위해 만들어준 그 랩핑 기능을 이용해서 오브젝트들을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아틀라스, 여러분이 이제 게임 만드실 때 성능 아끼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 텍스처를 패킹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UV 좌표들 조금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개별 사진들을 적용하는 그런 테크닉을 적용해서 어떤 일정한 공간 안에서 거대한 사진이 움직이는 흐름을 만들어내고자 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사례를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소개해드릴 게 이제 저와 비슷한 예제 코드고요. 사실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 많은 대량의 사진들이 어떤 공간상에서 어떤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 되면서 움직이는 장면을 연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현재 개발 중인 모듈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어떤 우리가 커스텀한 공간에 어떤 힘의 장들을 만들고 이 힘의 장에 따라서 어떤 오브젝트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사진 데이터가 이렇게 붙여지는 거죠. 사실 이런 시스템은 유니티의 요즘 좋은 특징인 비주얼 이펙트 그래퍼가 나오기 전에 많이 시도했던 파티클 시스템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커스텀 데이터를 태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직접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오브젝트가 한 100개, 200개 정도 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사진 데이터, 즉 학습에 사용했던 데이터처럼 막 1만 장, 3만 장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에는 좀 이런 오브젝트들이 움직이고 이렇게 일정 범위에서 컬링되는 듯한 효과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병렬적인 기법들이 많이 들어가야 콘텐츠가 좀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다고 해서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예제는 그것의 가장 첫 번째 단계로 우리가 한번 시도해봤던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도 좀 이걸 좀 활용해서 좀 새로운 걸 시도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드린 예제 코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사진을 움직이고 뭘 하기 전에 첫 번째로 폴더에서 사진을 읽어오고 그 사진 데이터들을 배열에 가지고 와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잠깐 보여드리면 일단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이 부분이죠. 우리가 인스펙터 창에서 할당된 폴더의 이름, 즉 리소스 안에 있는 폴더의 이름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리소스 폴더가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여기 있네요. 리소스 폴더 안에 있는 데이터라는 폴더에서 사진 데이터를 가지고 오겠다. 사실 이런 것들도 좀 복잡한데 유니티가 좀 알아서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리소스 로드 얼 하면 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움직이는 오브젝트에 매핑한 사진 데이터들이 여기에 매핑이 되게 되는 거죠.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되게 되는 거죠. 여기 사용된 모델들은 고양이 사진들이에요. 1440장 정도가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 이걸 콘텐츠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만 사진들이 계속 움직이도록 하는 게 추후에 우리가 카메라 뷰나 다른 아름다운 요소들을 집어넣기 편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매니저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박스 콜라이더를 이용해서 얘네들이 생성되고 움직이는 범위를 조절해주는 모듈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되면 이 안에서 조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기지모를 달아놨고요.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범위에 해당하는 게 되겠죠. 이런 지금 만약에 오브젝트의 포지션들이 이 범위들을 벗어나면 다시 어떤 처음 위치로 돌아오게 한다.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 포지션 좌표들을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얘네들을 사진들을 다 긁어 왔으니까 이 사진들을 입힐 플레인들을 생성을 하고 거기에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도 첫 번 01에 보시면 이제 프리팹에 이렇게 오브젝트가 있고요. 보시면 플레인을 생성하는 모듈인데
여기서 중요한 코드만 좀 보자면 일단 생성하고 생성한다는 얘기죠. 근데 생성할 때는 아무 데서 생성되면 안 되잖아요. 아까 우리가 설정한 가이드라인 안에서만 설정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 데이터를 가져와서 설정을 합니다. 가보시면 그 포지션이 이렇게 이 랜덤 영역에서 생성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소는 이 플레인이 생성되었을 때 사실 누워 있거든요. 좀 앞을 보게 만들기 위해서 90도로 틀어졌고요. 그리고 생성되는 플레인의 스케일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케일 프로퍼티도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생성하는 영역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생성했으니까 움직여야겠죠. 움직일 때 우리는 일단 첫 번째 단계로는 메인 스레드, 즉 유니티 스레드를 유니티의 업데이트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면 나머지는 뭐 무빙 스피드, 핑퐁 밸류 이건 좀 앞뒤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좀 넣어놓은 건데 한번 써 보시고요. 중요한 건 무빙 스피드를 이용해서 업데이트 문에서 그 생성된 플레인들을 순회하면서 이제 오브젝트 위치를 바꾸는 거죠. 우리는 일단은 위로만 움직일 거기 때문에 y 값에 대해서만 변화를 줬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 이제 핑퐁 밸류를 이용해서 좀 앞으로 울렁거리는 느낌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한번 넣어 봤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그 해당 영역을 벗어나면 다시 그 아래 포지션으로 올라오도록 컬링하는 기능도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최종 결과 값을 포지션에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업데이트 문 안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일일이 순회하면서 접근하기 때문에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렇게 비교 코드로 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같은 경우도 맨 처음부터 바로 병렬 프로그래밍을 하기엔 좀 어려운 게 많습니다. 컴퓨터 쉐이더로 병렬을 하던 자부로 병렬을 하던, 그래서 좀 이게 좀 헷갈린다 싶으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유니티의 단일 스레드를 가지고 그냥 포문으로 도는 걸 만들어요, 무조건. 그리고 여기서 어디에 병목이 발생하는가 그걸 본 다음에 그 병목된 부분을 병렬화시키는 방식으로 좀 리팩토링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제 기준에서는 뒤에 바로 병렬로 멋있게 짜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돌아가는 게 좀 생각보다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 나 병렬 모르겠고 일단 메인으로 짠다. 하나만 돌아가게. 그리고 여기서 뭘 병렬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해서 그 부분만 이렇게 밖으로 빼내는 연습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병렬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고요. 물론 사실 또 병렬 프로그래밍 영역이 워낙 방대한 영역이고, 그리고 저도 아직 배우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 수준에서 이 정도까지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메인 스레드에서 돌리는 이런 예제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한번 돌려볼게요. 활성화시켜 놓고, 사실 이 컴퓨터가 좀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잘 돌아가긴 하는데 볼게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인공지능, 즉 학습에 사용된 수많은 사진들이 어떤 우리가 정한 범위 안에서 시뮬레이션 되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시뮬레이션 범위를 좀 낮춰보면 이렇게 이 범위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아까 같은 경우 Z 값을 좀 높여주면 울렁이는 효과도 분명히 연출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연출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단일 스레드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느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병렬로 한번 바꿔볼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잡 시스템 같은 경우는 유니티에서 멀티 스레딩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 좀 랩핑한 기능이라고 좀 보시면 일단 이해가 빠르고요. 잡 시스템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엔티티 컴포넌트 시스템이랑 더해지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CS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계속 바뀌고 있는 거라서 좀 함부로, 시간이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함부로 쓰기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잡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 경우에는 나름대로 꽤 안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잡 시스템을 사실 잡 시스템이 가장 유용한 것은 뭐 우리가 병렬로 뭔가를 시뮬레이션 할 때 항상 바꾸는 거 있잖아요. 트랜스폼, 뭐 스케일, 뭐 그쵸, 뭐
뭐 예제 코드 좀 보시면 픽셀 뭐또 있긴 한데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자동으로 될 수 있을 만큼 쉽게 이렇게 패킹을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쓰기가 간편합니다. 그래서 사실 컴퓨터 쉐이더로 연산을 병렬로 돌려서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막 적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제 기준에서 문제가 뭐였냐면 오브젝트의 이동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로테이션 있잖아요. 그 오브젝트의 로테이션 같은 경우는 그 행렬 연산을 좀 해줘야 돼서 좀 머리가 좀 한 번, 두 번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만약에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잡 시스템을 이용해서 병렬 처리를 좀 하게 되면 물론 컴퓨터 쉐이더만큼 로우하게 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쉽게 트랜스폼 변환을 병렬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좀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잡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잡은 아니고 일단 생성하는 쪽은 거의 동일하죠. 거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르지 않네요. 생성하는 쪽은 다르지 않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그때 우리 뭐 저기 페이스북으로 상윤님이나 다른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그거를 텍스처를 바꿔 끼지 말고 뭐 아틀라스라는 걸 이용해라 뭐 그런 얘기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 이제 저는 게임을 많이 만들던 사람이 아니니까 게임 영역에서 텍스처를 일일이 이렇게 할당하기보단 텍스처를 패킹을 해가지고 UV 좌표를 살짝살짝 바꿔가면서 적용하는 그런 테크닉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테크닉을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뭐 다른 걸 설명하기 전에 이걸 한번 살짝 봐보시면 볼게요. 그 생성된 애들을 보시면 텍스처가 그 텍스처가 할당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패킹된 텍스처들이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린 여기서 이제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이렇게 바꿔서 UV 좌표를 바꿔서 그 텍스처를 뽑아오면 되는 거예요. 뽑아와서 적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것도 우리가 일일이 계산으로 해야 하냐? 아닙니다. 유니티가 이런 걸 또 만들어 놨어요. 제가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AS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이제 패킹된 텍스처를 저장할 결과 텍스처 변수고요.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텍스처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 그림에서 특정 영역의 텍스처를 뽑아와야 되잖아요. 그때 그 텍스처가 시작되는 오프셋과 그 스케일의 크기를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 렉트 값으로 그 오프셋 값과 스케일의 크기를 주더라고요. 보시면 이게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그쵸? 이런 식으로 그 아틀라스의 개별 텍스처들의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바로 그 특정 영역에 특정 그리드에 있는 사진을 뽑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보시면 그렇죠. 하여튼 그 뽑아올 수 있게 하는 데이터들이 여기 있으면 이제 S를 눌러서 그 개별 이제 메터리얼들의 텍스처를 할당을 하는데 일단은 전체 텍스처 그 패킹된 전체 텍스처를 할당하고 거기서 이제 보시면 셋 오프셋과 셋 스케일을 할당해서 그 얼마나 보이게 할 건지를 조절하는 거예요. 뭐 이건 사실 잡 시스템 병렬 프로그래밍과는 사실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 세션을 보는 분들 중에는 뉴미디어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 뭐 미디어 아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니까 이런 테크닉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알아두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사실 누구나 저런 래픽 아나돌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근데 이거 하시면 제 생각엔 똑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 마지막 코드인 잡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잡 시스템이란 걸 뭐 정확히 잡이 뭐고 하는 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뭐 트랜스폼 데이터를 트랜스폼 어레이를 받아와서 그 여기서 제공해주는 그 특정 데이터 타입에 넣고 실행하는 것 정도는 이미 정형화되어 있어서 사실 이대로 따라가기만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제 기억해야 하실 것은 우선 값 형태, 구조체 형태로 이걸 선언하고 실행을 여기서 한다는 거죠. 보시면 그쵸, 여기서 한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엔 항상 메모리 할당 해제 넣어주시고, 네. 시스템은 뭐 트랜스폼 어레이의 접근에 병렬로 변화시키는 잡 시스템은 이 툴을 잘 벗어나지 않아서 그냥 이걸 그대로 기억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제가 이거를 하기에 앞서서 원래 엔티티 컴포넌트 시스템으로 좀 바꿔서 이걸 좀 해보려고 했던 시도가 있긴 합니다. 보시면 이 중간에 그런 시도들이 있긴 한데, 사실 이거는 좀 이걸 코드가 좀 길어서 설명하려면 좀 오래 갈 것 같아서 이거는 예제 코드로 그대로 넘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좀 더 달아서 넘겨드릴 테니까 보시면 아마 ECS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한 예제 코드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잡 시스템을 이용한 사진 데이터 시각화 예제까지 한번 보여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저거를 재생을 늘려서 보여드리질 못했는데, 예제 코드 한번 수령해 보시면 저게 이제 좀 더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 코드를 그대로 잘 가지고 계셔도 그대로 써셔도 되고, 아니면 그 포지션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만의 좀 함수를 추가해서 특별한 움직임을 만들어도 좀 재밌는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예제 코드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ECS나 잡 시스템, 컴퓨터 쉐이더를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되었던 분들의 강의 2개 소개해드리고, 여러분이 좀 호기심이 생긴다면 저 강의를 좀 자세히, 좀 천천히 보시면 좀 ECS 시스템을 머릿속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저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쉐이더 같은 경우는 자료가 좀 많이 없을 수 있는데, 그때는 그 제 블로그를 들어가시면 제 블로그 들어가시면 그래 나름대로 이렇게 좀 많이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맨 처음에는 예제 코드 뜯어보고 잘 모르겠는데 일단 돌려보고, 그리고 돌려서 뭔가를 응용을 하려보다 보면 잘 마음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론 공부를 좀 하게 되면 그게 흡수되는 속도가 진짜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컴퓨터 개발, 이제 프로그래밍 한다는 친구들한테 이런 방법 좀 많이 소개시켜 주는데, 어쨌든 혹시 초심자분들이 보시면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저런 제 블로그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제 예제 코드 많고요. 나름대로 정리해 놨습니다. 많이 구독해 주세요.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한 자료들 다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또 질문이나 재밌는 아이디어, 그리고 뭐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거 있으시면 뭐 메일 주소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블로그 있으니까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대답을 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